아빠,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다시 내려왔나 봐. 6살 딸아이가 압구정역 앞 노숙자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년 전 아내를 잃은 백만장자 강도준. 그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눈빛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리고 며칠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여자는 죽은 아내의 쌍둥이 언니였고 도준은 4년 동안 처제가 거리에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백만장자가 모든 걸 버리고 시작한 진실 찾기. 과연 강도준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39의 나이에 아내를 잃고 43이 된 지금까지도 강도준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성공한 정보기술 기업의 대표, 언론에서 말하는 백만장자였지만 도준에게 낳은 건 6살 딸 하은뿐이었죠. 새벽 6시 도준은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아내 미정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도준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미정은 늘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었죠.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미정은 왔어?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외로움을 도준은 그때 몰랐습니다. 아빠, 오늘도 엄마 꿈 나왔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은이가 도준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죠. 파자마를 입은 아이의 얼굴엔 잠이 덜 깬 표정이었습니다. 도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날의 장례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미정이 떠난 그 겨울날은 도준의 시간 속에서 멈춰 있었죠. 무슨 꿈이었어? 하은이가 도준의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했어. 근데 깨니까 없더라. 아이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도준은 하은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도준 자신도 매일 밤 미정을 꿈에서 만났으니까요. 꿈속에서 미정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빈 침대만 남아 있었죠. 아침 식탁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준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도준은 그 음식들이 맛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만들던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그 소박한 맛이 그리웠죠. 미정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도준은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졌지만 아이는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오는 걸 볼 때마다 하은이는 조용해졌죠. 선생님이 어머니 참관 수업이라고 공지하면 하은이는 도준에게 아빠 안 와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혼자 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도준을 배려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뭐해? 도준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도준에게 하늘나라는 그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죠.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구름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죠. 엄마는 하은이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그럼 아빠도 같이 보고 있을까?
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하은이는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을 겁니다. 도준은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엔 셋이 함께 밥을 먹었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을 텐데 도준은 그 평범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애썼죠. 회사 일에 몰두하면 미정 생각이 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빈 침대 옆자리가 도준을 괴롭혔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버티며 함께 시작한 작은 회사가 기억났습니다. 마포의 작은 사무실, 연탄 냄새 나는 골목길, 그곳에서 도준과 미정은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울고 웃었죠. 미정은 격리를 맡았고 도준은 개발을 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꿈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미정은 25이었고 도준은 28이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었죠. 도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못한 백수였고 미정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거리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도준에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자는 거였죠. 미정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회사를 차려? 라고 물었죠. 도준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망하면 둘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회사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 헤맸고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죠. 도준과 미정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죠. 마포 연탄집에서 저렴한 국밥을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꼭 성공하자라고 미정이 말하면 도준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죠.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회사가 상장되고 언론에서 도준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성공한 젊은 창업가, 정보기술 업계의 신화. 그런 타이틀들이 붙었지만 도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는데 미정을 잃고 나서야 알았죠. 돈은 벌었지만 아내가 없는 성공은 늘 반쪽짜리 인생 같았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그날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미정은 이미 의식이 없었죠.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미정의 손을 잡았을 때 미정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언론인들까지. 하지만 도준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도준의 아내, 회사 초창기 멤버, 그 정도였습니다. 미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2살이었던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관 앞에서 엄마 자? 라고 물었고 도준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죠.
조문객들이 고인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세요라고 말했지만 도주는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도준의 집은 조용합니다. 하은이가 잘하고 있지만 집엔 웃음이 없었죠. 도준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죠. 하지만 도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준은 미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행복했던 순간들. 사진 속 미정은 28살이었습니다. 회사가 처음 투자를 받았던 날, 둘이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미정은 소주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묻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은이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 주 토요일 도준은 하은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일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죠. 오전엔 서점에 들러 하은이가 원하는 그림책을 샀고 점심엔 하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아이는 즐거워 보였지만 도준은 어딘가 어색했죠. 아빠 노릇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은이가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죠. 하은이는 딸기 맛을 골랐고 도준은 커피 맛을 주문했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보고 싶어?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멈칫했죠.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도준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아팠죠.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엄마의 얼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봐. 엄마 예쁘지? 응. 근데 사진이랑 진짜랑은 달라.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진 속 미정과 실제 미정은 달랐죠. 사진엔 담기지 않는 목소리, 웃음소리, 손길, 체온.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요. 도준도 가끔 미정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옛날 영상을 찾아봤죠. 미정이 카메라를 보며 왜 찍어? 라고 웃던 모습을 보면 도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압구정역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는 손에 남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죠.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 쇼핑백을 든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빠 저기. 하은이가 갑자기 도준의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지하철 출구 앞에 쪼그려 앉은 노숙자 여자가 보였습니다. 헤어진 점퍼, 다해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여자는 앞에 놓인 종이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자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죠. 도준은 하은이를 데리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거리엔 노숙자가 많았고 도준은 늘 그들을 지나쳤죠.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고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 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도준이 하은이를 보았을 때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저 아줌마 엄마 같아. 도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다시 내려왔나 봐. 하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도주는 조금 거칠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죠. 근데 엄마 냄새 나 예전에 부엌에서 나던 냄새. 도주는 황당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엄마 냄새라니? 부엌에서 나던 냄새라니? 미정은 요리할 때 간장과 마늘 냄새를 많이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 노숙자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여자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말 잠시 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단단한 눈빛,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 미정이 힘들 때 짓던 표정과 비슷했죠. 도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여자는 다시 종이컵을 바라보며 움츠러들었죠. 도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저 아줌마한테 가자. 하은이가 도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준은 망설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노숙자 여자가 미정과 닮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준은 하은이를 달래려 했죠. 하은아, 저분은 엄마가 아니야. 그냥 가자. 싫어. 나 가볼래. 하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평소엔 순한 편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었죠. 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도주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도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도주는 여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죠. 밥은 드셨어요?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하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여자는 도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요. 괜히 동정 마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죠. 여자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으니까요. 하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보는 여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도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의 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자의 눈빛 때문일까요? 도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여자는 거절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한 발 더 다가가며 말했죠. 아이가 아내를 닮았대요. 그 말에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을 쥐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렸죠. 여자는 도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진짜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여자는 벽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도주는 여자를 부축하려다가 멈췄죠. 여자가 경계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주는 앞장서서 걸었고 하은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놀란 듯 아이를 보았지만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죠. 아줌마, 나랑 같이 가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자는 하은이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주는 앞에서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와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도준에게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장면 같았습니다. 미정이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을 걷던 모습. 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처 분식집. 도준은 여자와 하은이를 앉히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우동. 음식이 나오자 여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여자는 천천히 김밥을 먹었죠. 도주는 여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거리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은이는 이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했을까? 떡볶이 냄새가 도준에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1995년 신촌 로터리 포장마차. 미정과 처음 만났던 그곳. 추운 겨울밤 둘은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 이야기를 했었죠. 미정은 떡볶이에 치즈를 넣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도주는 여자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죠. 그리고 고춧가루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 손짓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미정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계속 생각했죠.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모두가 평범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여자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음식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 입 한 입 씹어 먹었습니다. 하은이는 옆에서 김밥을 먹으며 여자를 계속 쳐다봤죠. 아이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우동 국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죠. 윤경이야. 서윤경.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경 아줌마, 나는 하은이에요. 하은이 예쁜 이름이네. 윤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준의 눈에 들어왔죠. 미정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미소. 도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경 씨는 어디서 사세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지금은 정해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됐어요? 6개월쯤요. 윤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죠. 어떻게 거리에서 지내게 됐는지, 가족은 없는지,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걸 묻는 건 실례였습니다. 윤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도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경은 계속 말했죠. 20살 때 보육원 나와서 공장 다녔어요. 경기도 어느 작은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몇 년 일했죠. 그러다 공장이 문 닫아서 콜센터로 갔고요.
윤경의 이야기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도주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보육원, 공장, 콜센터. 윤경의 인생은 늘 불안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콜센터도 오래 못 다녔어요. 손님들한테 욕 들으면서 일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로 옮겼죠. 계산대 일하고 물건 진열하고.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돈은 적었지만 일은 할만했으니까. 윤경이 다시 우동을 먹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죠.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정을 떠올렸습니다. 미정도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미정은 늘 밥을 말아서 먹었죠. 그런데 작년에 사기를 당했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도주는 귀를 기울였죠. 전세 사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번 받았대요. 그걸 몰랐죠. 전세금 다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가 왔어요. 전세금은요? 못 받았어요. 집주인은 연락 두절됐고 변호사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소송도 못했죠. 윤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주는 윤경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오랜 노동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트도 그만뒀어요.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니까 출근을 못했고 결국 해고당했죠. 그때부터 이것저것 일을 찾아다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일을 안 하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소가 없으니까 채용이 안 되거든요. 면접 가도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전화도 끊겼어요. 요금 못 내서. 도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윤경의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현실이었죠. 도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회사, 통장에 쌓여 있는 돈. 그 모든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윤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는데 다들 여유가 없대요. 다들 자기 생활하기도 바쁘니까. 복지관도 가봤는데 대기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죠. 가족은요? 없어요. 보육원에서 컸다고 했잖아요. 윤경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고춧가루가 묻은 손가락을 휴지로 닦았죠. 그 손짓이 또 도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손으로 털어내고 휴지로 손가락을 닦던 습관. 하은이가 윤경에게 물었습니다. 윤경 아줌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이야. 미정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니, 미정이 살아 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겁니다. 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윤경이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고 마시는 모습도 미정과 비슷했죠.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 도주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빛, 미소, 식사 습관, 말투. 윤경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자주 썼는데 미정도 그랬습니다. 윤경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도 미정과 똑같았죠. 도주는 윤경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끌림 같은 게 있었죠. 윤경을 보고 있으면 미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미정이 아니라 미정과 비슷한 누군가. 저기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부산이에요.
거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산. 도준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미정도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부산 출신이 많으니 이것도 우연일 수 있었죠. 하지만 도준은 불안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이름은 기억하세요? 해맑은 집이요. 왜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맑은 집. 도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았죠. 윤경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어봤어요. 천만에요.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윤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죠. 윤경은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참 착하네. 엄마 많이 닮았을 것 같아. 엄마 알아요? 하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 몰라. 근데 느낌이 그래. 도준은 윤경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니. 윤경은 미정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준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윤경은 도준과 하은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복지관 쉼터요. 밤에는 거기서 잘 수 있거든요. 도준은 윤경이 떠나는 걸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줘야 할까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도준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경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회사 대표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윤경이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하은아, 잘 있어. 건강해야 해. 윤경 아줌마도요. 윤경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준과 하은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윤경의 등이 점점 작아졌고 결국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준은 제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경과 미정. 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도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윤경을 떠올렸죠. 윤경의 눈빛, 미소, 말투, 식사 습관. 모든 게 미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죠.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도준은 검색창에 해맑은 집 보육원 부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보였죠. 도준은 하나씩 클릭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부산 해맑은 집 보육원 화재 사고. 기사 내용은 짧았습니다. 겨울밤 보육원에서 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상자는 없었지만 보육원은 큰 피해를 입었고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도준은 더 검색했습니다. 1989년 부산 보육원 화재 쌍둥이라고 입력했죠. 하지만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당시엔 지금처럼 기록이 자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을 찾아봤죠. 윤경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경이 35이라고 했으니 1990년생일 겁니다. 미정과 같은 해였죠. 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경과 미정이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도준은 회사에 연락해서 오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엔 들어갈게. 도준은 전화를 끊고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유치원에 보냈고 도준은 혼자 차를 몰았죠. 목적지는 구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가기 전에 도준은 먼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 도준은 4년 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물건들을 정리할 용기가 없었죠. 옷, 신발, 가방, 책.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도준은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죠. 미정의 옷이 들어있는 박스, 신발이 들어있는 박스, 그리고 서류가 들어있는 박스. 도준은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도준은 미정의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1990년 3월 15일. 도준은 등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뒤적거렸죠. 그때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해진 다이어리였습니다. 도준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미정의 손글씨가 보였죠. 도준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일, 도준과의 데이트, 식사 메뉴. 하지만 중간쯤 가니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꿈에 언니가 나왔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언니라는 걸 알았다. 언니는 나한테 손을 뻗었다. 나도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다. 깨고 나니 슬펐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미정에게 언니가 있었던 건가요? 도준은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언니 이야기를 물어볼 텐데.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 화재 후에 헤어졌다고. 언니는 다른 집으로 입양 갔고 나는 남았다고. 도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언니. 화재 후 헤어짐. 도준은 다이어리를 꽉 쥐었죠.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몰라. 기록이 없대. 그냥 화재 후에 정신없이 아이들을 분산시켰대. 나는 가끔 궁금하다. 언니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나처럼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힘들게 살고 있을까? 도준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미정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화재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윤경도 같은 보육원 출신이고 같은 화재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도준은 다이어리를 들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구청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내내 도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윤경이 미정의 언니라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산 출신, 같은 보육원, 같은 화재, 비슷한 나이, 그리고 닮은 외모와 습관. 구청에 도착한 도준은 민원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윤경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싶다고 말했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데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규정상 도준은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윤경에게 전화해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윤경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도주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본인을 데리고 올게요. 도주는 구청을 나와 압구정역으로 향했습니다. 윤경이 있던 곳으로 갔죠. 하지만 윤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윤경을 찾았습니다. 1시간을 헤맸지만 윤경은 없었죠. 도주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윤경을 아냐고 물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경 씨요. 어제 여기 왔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낮에는 보통 밖에 있는데. 도주는 연락처를 남기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윤경을 찾을 수 없었지만 도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압구정역으로 가서 기다렸죠. 저녁 무렵 윤경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윤경을 보고 도주는 달려갔습니다. 윤경 씨. 윤경이 놀란 표정으로 도준을 봤습니다. 도준 씨? 왜 여기? 찾고 있었어요. 부탁이 있어서요. 도준은 윤경에게 구청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윤경은 의아해했지만 따라왔죠. 구청에서 윤경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도준은 초본을 받아들고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미정과 똑같았습니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본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윤경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도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윤경은 미정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4년 동안 거리에서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이 미정의 언니였습니다. 윤경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준을 봤죠. 도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미정이도 같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년월일이 윤경 씨랑 똑같아요.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구청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만 했죠. 도준도 옆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제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아요. 미정이 남긴 일기장에 쌍둥이 언니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재 후에 헤어졌다고요. 저도 들었어요. 어릴 때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고. 윤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윤경의 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윤경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요? 제가 거리에서 고생하는 동안 동생은 이미. 윤경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윤경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런데 그 가족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죠. 검사요? 유전자 검사요. 미정이랑 윤경 씨가 정말 쌍둥이인지 확인하려면. 근데 미정 씨는 이미 미정이 쓰던 칫솔이 있어요. 그걸로 할 수 있대요. 도준은 이미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 방법을 물어봤죠.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윤경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볼래요? 윤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확실히. 이틀 후 도준과 윤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윤경의 구강세포를 채취했고 도준은 미정의 칫솔을 제출했죠.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준은 윤경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도준의 집에 데려갈 순 없었지만 근처 고시원을 얻어줬죠. 윤경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준이 강하게 권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윤경 씨가 정말 미정이 언니라면 가족이잖아요. 도준의 말에 윤경은 울먹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윤경에게 큰 의미였던 것 같았죠. 일주일은 느리게 갔습니다. 도준은 매일 윤경을 만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윤경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보육원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순간들. 윤경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경이 물었습니다. 도준은 미정을 떠올리며 대답했죠. 착했어요. 누구한테나 잘해줬고 늘 웃고 있었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안 했어요. 닮았네요. 뭐가요? 저랑요. 저도 힘들어도 내색 안 하거든요. 그래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윤경의 말에 도준은 숙연해졌습니다. 윤경과 미정은 정말 닮았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비슷했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도준과 윤경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유전자가 99.9% 일치해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의사가 놀라서 윤경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윤경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났죠. 도준이 윤경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해요.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하지만 윤경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도준이 윤경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윤경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그리고 심한 영양실조 상태고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도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경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죠. 겨울 내내 거리에서 지낸 윤경의 몸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윤경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죠. 도준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장기간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폐렴 증상도 보이고요. 도준은 자책했습니다. 진작 윤경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서 쉬게 했어야 했죠. 도준은 윤경이 깨어날 때까지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준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도준의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경이 미정의 언니라는 것.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몰랐다는 것. 미정은 성공한 사람과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윤경은 거리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 똑같은 쌍둥이인데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도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부사장이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감사해서 연락 왔어요. 과거 비리 건으로 조사가 시작됐대요. 도준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거 비리. 도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에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죠.
뇌물, 횡령, 허위 계약. 도주는 그 일들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습니다. 미정 씨 사건이랑 관련 있다고 하던데요. 부사장의 말에 도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미정 씨가 회계를 맡았을 때 그 비리들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협박을 받았다고요. 도주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정이 협박을 받았다니. 도주는 몰랐습니다. 미정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누가 협박했어요? 당시 이사였던 최 이사요. 그 사람이 미정 씨를 협박해서 입막음했대요. 그리고 미정 씨가 죽기 직전에 내부 고발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준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경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도준은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윤경 씨.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미정이가 힘들어했다는 걸. 그리고 윤경 씨가 거리에 있다는 걸. 도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울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도준은 자신이 지켜봤어야 할 것들을 돈과 일로 외면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깨어나지 않았죠. 도준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선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도준은 변호사와 계속 상담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시 최 이사가 미정 씨를 협박한 증거가 나왔어요. 녹취록도 있고요. 미정 씨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한대요. 도주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도주는 4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도주는 자책했죠. 미정이 힘들어할 때 도주는 회사 일만 했습니다. 미정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도주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대표님,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발표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도주는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경이 깨어나 있었죠. 그리고 침대 옆엔 하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아? 도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유치원에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병원에 온 걸까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데려다 줬어. 내가 윤경 아줌마 보고 싶다고 했거든. 도준은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은이가 계속 윤경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사정을 듣고 하은이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 같았습니다. 윤경은 하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죠. 하은아 고마워. 윤경 아줌마 많이 아팠어요? 응,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하은이가 윤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이는 윤경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지?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경의 눈가가 붉어졌죠. 도주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윤경 아줌마는 엄마의 언니야. 진짜? 응. 쌍둥이 언니.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윤경을 다시 보며 말했죠. 그럼 윤경 아줌마는 내 이모야? 윤경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윤경을 안았죠. 작은 아이가 윤경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나랑 아빠랑 같이.
윤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도 눈가가 뜨거워졌죠. 하은이는 순수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족은 복잡한 게 아니었죠.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하은아 이모는 못난 사람이야.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 윤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아니에요. 윤경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거리에서 그건 윤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경이 거리에서 지낸 건 윤경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시스템이 그리고 도준 같은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었죠. 우린 서로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미정이도 윤경 씨도. 그땐 다들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바빴고 외환위기 이후 세상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도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시절. 미정이는 윤경 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일기장에 써놨더라고요. 언니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보고 싶다고. 윤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윤경 씨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도준은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손이었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도준은 윤경이 잠든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준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사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미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죠. 도준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회사의 과거 비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준은 계속 말했죠. 2010년대 초반 저희 회사는 성장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뇌물, 횡령, 허위 계약. 저는 그 일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도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미정은 그 비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계 담당이었으니까요. 미정은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준은 이름을 밝혔죠. 당시 이사였던 최진수 씨입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미정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준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임원들이 항의했지만 도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러다 회사 망합니다. 부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대답했죠. 이미 잃어봤어요. 사람 하나 구하는 게 돈 1,000억보다 값지다는 것도 알아요. 도준의 말에 부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윤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뉴스 봤어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회사는요? 어떻게든 되겠죠.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도준은 윤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죠. 돈은 잃었지만 도준은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가족, 진실, 그리고 용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경은 법정의 증인으로 섰죠. 떨리는 목소리로 윤경은 말했습니다. 제 동생 미정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윤경의 증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죠. 결국 최진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정의 죽음도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주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도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 도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주주들은 도준의 퇴진을 요구했죠. 언론은 연일 도준을 비판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의 추락, 비리를 묵인한 대표, 아내의 죽음조차 이용하는 남자. 온갖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도준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대표님, 회사 망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주들한테 사과 안 하십니까? 도준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도준은 기자들을 지나쳐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도준이 자리에 앉자 재무이사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주가가 48% 하락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고요. 매출 전망은요? 올해 목표 대비 30% 감소 예상입니다. 임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도준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죠. 도준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필요하다면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낸 건 후회하지 않아요. 대표님, 진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직원 200명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대답했죠. 그 직원들이 비리로 먹고 사는 회사에서 일하길 원할까요? 그건 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덮고 가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도준의 말에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도준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도준은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하지만 지금 도준은 그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죠? 대표님, 경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정이 건인가요? 네.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계획된 사고였어요. 최진수가 사람을 시켜서 미정 씨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도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니. 도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블랙박스 영상이랑 정비소 기록이 나왔어요. 최진수가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고요. 도준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 동안 미정은 살해당한 채 묻혀 있었던 겁니다. 도준이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사이 미정은 홀로 싸우다 죽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도준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죠. 도준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몰랐고 아내가 혼자 싸우는데도 외면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준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윤경은 많이 회복돼 있었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도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윤경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도준 씨,
오늘 뉴스 봤어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거짓말. 표정에 다 써 있어요. 윤경이 도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넸죠. 천천히 마셔요. 도준은 물을 마시며 윤경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고생하던 윤경이 이제 도준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윤경 씨, 미정이 일 진실이 밝혀졌어요. 도준이 경찰 조사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흘렸죠. 그럼 동생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네, 제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미정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미정이보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이 도준의 손을 잡았죠. 도준 씨는 미정이를 사랑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시간을 내줬어야 했어요. 도준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도준은 미정에게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진수의 살인 혐의였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윤경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쌍둥이 언니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저는 동생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헤어져서요. 하지만 도준 씨를 통해 미정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정이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협박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죠. 동생을 죽인 사람을 꼭 처벌해 주세요. 제발이요. 윤경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윤경을 일으켜 세웠죠. 도준은 방청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이 증언했죠. 최진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진수에게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다가와 도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미정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법원을 나서는 도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죠.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도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제 아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무얼 했는지 후회됩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이요. 도준의 말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도준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망하진 않았죠. 오히려 진실을 밝힌 용기에 감동한 투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더 이상 강남 대저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경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도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은이가 매일 조르는 바람에 결국 받아들였죠. 윤경은 집안일을 도왔고 하은이를 돌봤습니다. 도준은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엔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죠. 윤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던 레시피 그대로야. 도준 씨가 알려준 대로 만들었어. 도준은 식탁에 앉아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의 뒷모습이 미정과 닮았죠. 아니, 미정이 살아있었다면 이랬을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모습. 하은이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모, 나도 도와줄래? 하은아, 뜨거워. 조심해. 알았어. 근데 이모 말투도 엄마랑 똑같아. 하은이의 말에 윤경이 웃었습니다. 도준도 미소 지었죠.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윤경과 미정은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조심해, 알았어 같은 짧은 말들, 그 억양까지 똑같았죠. 하은아, 그릇 좀 날라줄래? 응. 하은이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도준이 받아서 놓으며 말했죠. 우리 하은이 이제 다 컸네. 이모 일도 도와주고. 나 이제 7살이야. 다 컸어.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준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했던 하은이가 이제 웃음이 많아졌죠. 윤경이 온 후로 집엔 활기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도준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어때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맛이 미정과 똑같았습니다. 김치의 시원함, 돼지고기의 고소함, 된장의 깊은 맛.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 똑같아요. 미정이 맛이에요. 윤경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셋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은이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내가 그림 잘 그렸대. 진짜? 우리 하은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전시회에 내자고 했어. 하은아, 그럼 이모도 전시회 갈게. 아빠랑 같이. 도준이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죠. 도준은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경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죠.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도준 씨, 고마워요. 윤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준이 윤경을 봤죠. 뭐가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무슨 말씀이에요? 윤경 씨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윤경이 그 단어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윤경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특별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윤경에게 가족은 꿈 같은 존재였죠. 저는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와서도 혼자였고, 일하면서도 혼자였어요.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혼자였죠.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준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윤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생겼어요. 하은이도 있고, 도준 씨도 있고,
이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도준이 윤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경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제가 미정이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하은이 이모로서 그리고 이 집 식구로서 열심히 살게요. 윤경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도준의 말에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셋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하은이가 윤경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윤경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 나 엄마 기억 안 나.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경이 하은이를 안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이모가 엄마 얘기 많이 해줄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모랑 똑같았대. 착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도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구나. 미정은 죽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윤경의 모습에서, 하은이의 웃음에서, 이 집의 따뜻함에서 미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이는 잠들었습니다. 윤경이 하은이를 안방으로 데려갔고 도준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도준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윤경 씨 만났어. 당신 쌍둥이 언니야. 정말 당신이랑 똑같아. 하은이도 좋아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미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 이제 알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당신이 살아있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도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고마워. 윤경 씨를 보내줘서. 덕분에 하은이가 웃고 나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윤경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준 옆에 서서 하늘을 봤죠. 별 참 많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거리에선 별이 안 보였거든요. 둘은 한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이 말했습니다. 도준 씨, 제가 미정이한테 전할 말 있어요. 뭔데요? 고마웠다고요. 좋은 남편, 좋은 딸 남겨줘서, 그리고 저를 찾게 해줘서. 도준이 윤경을 봤습니다. 윤경은 웃고 있었죠. 미정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윤경 씨,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요. 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엔 불이 켜져 있었고 하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도준은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집엔 웃음이 늘었습니다. 회사는 작아졌지만 도준의 마음은 커졌습니다. 도준은 처음으로 하늘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윤경에게, 하은이에게, 그리고 미정에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